킴스 푸드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 2018년 8월 19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기출문제 중에 두 번째 과목이죠. 식품 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아미노산이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예로 방향종 아미노산 같은 것들도 있죠. 자, 보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 1번에 나와 있는 건 오르니틴이네요. 오르니틴으로 읽을 수 있는데 어디서 나왔었죠? 오르니틴 회로라는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TCA 사이클 글라이콜라이시스 같은 거 배우면서 오르니틴 회로라는 게 있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이 오르니틴은 아미노산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하나의 종류는 아니고 글루탐산에서 알지닌을 생산할 때 오르니틴 회로에 있어 중요한 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디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 페닐알라닌 들어봤죠? 페닐알라닌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맞습니다. 근데 그냥 페닐알라닌이 아니고 다이하이드록시 OH가 두 개 붙어있는 페닐알라닌이래요. 요거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아니고 에피네프린에 형성되는 중간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나와 있는 프롤린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0가지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비타민C 정량에 있어서 분광광도계라는 걸 이용합니다. 영어는 스펙트로포토미터라고 하는 거. 이 분광광도계를 이용해서 흡광도 결과를 통해 비타민C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를 그렸었냐면요. 분광광도계라고 하는 거는 빛을 쬐어주면서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통해 비타민C가 식품 내에서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비타민C가 많으면 비타민C 농도에 따라서 흡수되는 파장의 빛은 어때요? 흡광도는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자, 어떤 물질의 농도와 흡수되는 흡광도가 비례한다. 이거 어떤 법칙이죠? 비어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입니다. 비어 람베르트 또는 람버트 비어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칙들이 어떤 걸 나타내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번과 3번에 나와 있는 페이니 또는 베버, 이건 베버라고 보통 발음을 하는데 베버의 법칙은 자극, 우리가 어떤 자극을 이렇게 지각한다 그러죠. 예를 들어 우리가 손을 꼬집을 때 꼬집는 자극과 그리고 우리가 이를 인지하는 지각 사이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자극의 대수, 자극을 더 많이 줘야만 나중에 지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페이니의 법칙과 그리고 베버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건 많이 들어봤을 미카엘리스 멘텐식하고 헷갈리는데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효소의 반응 속도론에서 나왔었죠. 카이네틱스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 정량과 그리고 분광광도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분광광도계, 흡광도 이런 개념이 나오면 비어 람베르트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 전체의 조직감, 텍스처죠. 텍스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식품 입자의 모양이 당연히 우리가 씹는데 텍스처에 영향을 줄 거고요. 식품 입자의 크기도 영향을 줄 거예요. 식품 표면의 거친 정도, 러프니스도 영향을 주지만 식품 입자의 표면 장력이 우리가 씹는데 텍스처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출제되었는지 아니면 복원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문제를 같이 보시면 효소 반응을 위해서 버퍼를 제조한다고 한대요. 이때 ABC 용액을 밀리몰 단위로 넣어줍니다. 함유되어 있어요. 자, 몰 농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몰 농도는 뭐예요? 1리터의 용액 속에 들어있는 몰수입니다. 자, 이 ABC 용액이 각각 1몰 있대요. 1몰이 있다면 버퍼 1리터 제조 시에 A랑 B랑 C를 그리고 물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A, B, C와 그리고 물을 다 합쳐서 뭐가 돼요? 용액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다 더했을 때 총량이 몇이 되는지를 한번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0.1 더하기 0.2 더하기 0.45 더하기 0.35로 하면 1.1리터입니다. 뭔가 용액의 양이 이상하네요. 1리터로 맞춰졌을 것 같은데 2번은 1리터가 되고 3번은 1리터, 4번은 1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제외할 수 있을 거예요. 총량이 1.1리터. 그러면 계산을 해도 환산을 다시 해줘야겠죠. 2, 3, 4번 중일 텐데 총 1리터 중에 A 용액이 0.1리터 들어가면 몰수가 몇이 되겠어요? 0.1mm몰이 되겠죠. B는 0.05mm몰, C는 0.5mm몰이 될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우선 2번으로 유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총량과 들어가는 양을 통해서 우리 몰 농도를 그리고 몰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관능검사 질문, 관능검사의 질문지에 대한 문제인데 관능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를 많이 봐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종합적 차이검사와 그리고 특성 차이검사로 나눌 수 있었죠. 어떤 차이가 있었죠? 종합적 차이검사는 어떤 맛이나 향 그리고 맛이나 향, 색과 같은 특정한 특성에 대해서 기반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A랑 B 중에 뭐가 더 좋은지 또는 뭐가 더 C와 가까운지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종합적 차이 검사고요. 특성 차이 검사는 하나의 특성을 주는 겁니다. 맛에 대해서 어떤지, 단맛에 대해서 어떤지, 향이 어떤지 이렇게 특성을 주는 게 특성 차이 검사예요. 지금 관능검사 질문지를 같이 보시면 R로 표기된 기준 시료가 있대요.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R로 표기를 했겠죠. 자, R로 기준 시료를 하나 주고요. 그리고 두 시료를 줬습니다. 시료 352번과 시료 647번을 줬어요. 시료 넘버는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A랑 B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먼저 R 시료, 레퍼런스를 맛을 봤어요. 그 뒤에 두 시료를 평가해서 R과 같은 시료, 뭐가 더 R과 비슷한지 어떻게 판단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했죠. 종합적으로 R과 352가 가까운지 아니면 647이 가까운지 표시하라고 한 건 기본적으로 종합적 차이 검사 중 하나일 거고 어때요? 한 점을 바탕으로 두 개를 비교한다. 정답은 뭐겠어요? 1, 2점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면실류에 함유되어 있대요. 면실류에 함유된 천연항산화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뭐예요? 고시폴. 어디서 배웠어요? 식품위생할 때 배웠죠. 고시폴은 면실류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항산화제예요.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물질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죠? 독성을 가지고 있었죠. 자, 따라서 2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면실류에 함유된 천연항산화제는 고시폴인데 근데 뭐도 있어요? 면실류에는 비타민 E도 있습니다. 비타민 E 대표적인 성분 뭐예요? 3번에 나와 있는 토코페롤. 이것도 면실류에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E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천연항산화제입니다. 따라서 2번과 3번이 공통적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시면 뭔가 문제의 답에 대해서 감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과 함유된 주 단백질의 연결이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쌀에 대해서는 오리제닌 맞죠? 주 단백질이 오리제닌 맞습니다. 고구마는 얄라핀이라고 하는 물질 많이 들어봤어요. 고구마 얄라핀 맞는 것 같고 3번의 감자는 튜버린 맞죠? 콩은 글리시닌 맞습니다. 1번, 3번, 4번,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고구마에 얄라핀이라는 물질이 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 얄라핀이라는 물질이 고구마의 주 단백질은 아닙니다. 그럼 얄라핀은 어떤 성분이냐? 우리가 고구마를 긴 고구마를 이렇게 잘라요. 절단하면 어떤 게 나오죠? 하얀 물질이 이렇게 나오는 걸 하얗게 물질이 딸려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유백색의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성분이 뭐예요? 얄라핀입니다. 즉 얄라핀은 고구마의 성분이 맞지만 주 단백질은 아니고 우리가 절단했을 때 하얗게 유백색으로 같이 나오는 물질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구마에 주로 들어있는 주 단백질은 아래에 나와 있듯이 이포마인이라고 하는 주 단백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조지방 정량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 뭐가 있죠? 속실랩 방법이 있죠. 반연속적인 방법이고
우리 지방을 분석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지방을 추출해야 돼요. 지방 추출하기 위해선 물로 추출할 수는 없죠. 왜?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그럼 뭘로 추출해야 돼요? 유기용매로 추출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유기용매가 있는데 소킬렛에서는 어떤 걸 써요? 이서라고 부르는 에테르를 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맛을 인식하는 기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맛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단맛도 있고요, 쓴맛, 신맛, 짠맛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식하는 기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단맛하고 쓴맛은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리셉터라는 걸 통해 인식이 됩니다. 리셉터는 우리말로 하면 수용체예요. 수용체에 의해서 인식돼요. 쓴맛도 직접 작용하는 거 아니고요, 리셉터, 수용체에 의해서 인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설명이고 1번은 맞는 설명이겠죠. 3번 같이 볼까요? 신맛은 수소 이온이 이온 통로에 결합하면서 칼슘 이온의 흐름을 막는 거 아니고요. 짠맛은 양이온이 G프로텐 수용체와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양이온이 이동하면서 짠맛을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온 통로를 투과하면서 감지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정답 1번, 단맛과 쓴맛은 수용체에 의해서, 신맛과 짠맛은 이온 통로에 작용하면서 맛을 나타낸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갈변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갈변 반응은 무엇이죠? 어떤 식품이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이죠. 여러 이유에 의해서 갈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효소적 갈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1번에 나와 있는 건 효소적 갈변 반응인데, 식품에 있는 주된 성분이죠. 폴리페놀은 폴리페놀 산화 요소, 특히 카테콜 옥시데이즈나 라케이즈, 모노페놀, 모노옥시지네이즈 등에 의해서, 이런 효소에 의해서 갈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살펴보시면, 우선 효소적 갈변이죠. 효소석 갈변 아니고 효소적 갈변을 일으키고요. 카테콜 옥시데이즈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라케이즈는 하이드로퀴논을 퀴논으로 산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노페놀 모노옥시지네이즈입니다. 옥시지네이즈. 자, 따라서 맞는 설명이고요. 이번에 나와 있는 캐러멜 반응은 뭐예요? 당이 가열에 의해서 갈변하는 현상이죠. 아미노산이 없을 때도 당이 가열에 의해서 갈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캐러멜 반응이라고 부르고,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미노화합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는 설명. 마이야르 반응은 뭐예요? 단백질이 있을 때죠. 단백질이 있을 때 갈변 반응의 일종이고, pH가 높을수록 이런 마이야르 반응이 잘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pH를 낮추게 되면 마이야르 반응의 생성물이죠, 멜라노딘이라는 색소의 형성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스트레커 반응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트레커 반응은 어떤 반응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스트레커 반응은 아미노산을 어떻게 바꿔줬어요? 저급의 알데하이드와 플러스 CO2로 바꿔줬던 거죠. 전에 기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었어요? CO2가 아니고 일산화탄소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스트레커 반응은 지질아니죠. 아미노산을 분해시켜서 알데하이드와 CO2로 만들어주는 반응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 틀린 설명인지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녹말의 호화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녹말의 호화는 여러 번 다루었었는데, 우선 공유는 뭐 생각하시면 돼요? 쌀. 그리고 서류는 감자나 고구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화는 이게 잘 익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쌀도 익혀 먹고 감자나 고구마도 쪄서 먹죠. 둘 중에 호화가 어떤 게 쉽게 일어나요? 쌀보단 감자나 고구마를 익히는 게 쉬워요. 따라서 정답은, 이거는 틀린 설명이고, 2번 알칼리성 pH에서 녹말 입자의 팽윤과 호화가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녹말의 호화는 온도가 낮을수록 아니죠, 높을수록이고, 수분 함량이 많아야 호화가 촉진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당 수크로우즈를 포도당 글루코즈와 과당 프럭토우즈로 가수분해하는 요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당 수크로우즈를 보통 만들어냈었죠. 글루코즈와 프럭토우즈를 합쳐서 수크로우즈를 만들어냈어요. 얘가 우리가 식품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반대로 해줘요. 반대로 해주는 요소는 invert. 반대로 하는 거 우리 영어로 invert라고 하죠. 반대로 해준다는 의미에서 정답은 4번에 나와 있는 invertage가 되겠습니다. invertage는 글루코즈와 프럭토즈로부터 수크로즈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반대로 수크로즈로부터 글루코즈와 프럭토즈로 가수분해하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자당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이를 반대되는 과정, 인버트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요소 같이 볼게요. 1번에 나와 있는 카이네이즈는 뭐죠? 인산화 요소, 인산기와 관련 있는 요소였고 2번에 나와 있는 알돌레이즈는 알돌 축합 반응의 관계가 있었고요. 에놀레이즈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건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나왔었죠. 우리 글루코즈를 파이로베이트로 만들 때 에놀레이즈가 등장을 했습니다. 다른 요소들이 어디에서 등장을 했는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튀김 공정 중에 기름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튀김을 하다 보면 기름이 변하겠죠. 기름 안에 있는 유지 성분들이 변할 거예요. 우선은 중합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에스터 결합. 에스터 결합은 뭐죠? 글리세롤 백본에 이 페리 엑시드가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결합이 뭐예요? 에스터 결합입니다. 이 에스터 결합이 분해가 되겠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얘네가 막 끊어져 나갈 거예요. 열산화가 일어납니다. 산패가 일어나고요. 유리지방산은 뭐예요? 요 페리엑시드 지방산이 붙어있는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 나온 수가 지금 에스터 결합이 분해되니까 유리지방산이 감소할까요? 아니면 늘어날까요? 자유로운 지방산이 증가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텍스처의 특성과 일반적인 표현의 연결이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무르다 단단하다. 이건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저작성 아니고요. 견고성에 대한 표현이죠. 하드니스. 얼마나 무른지 단단한지에 대한 설명이고 이번에 미끈미끈하다 끈적끈적하다가 adhesiveness 부착성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3번에 기름지다 미끈미끈하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겠어요? 기름기에 대한 설명이겠죠. 오일니스에 대한 설명. 부스러지다 깨지다. 이거는 부스러짐성에 대한 설명, 부서짐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부착성이 미끈미끈하다 또는 끈적끈적하다. 우리 부착이 잘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끈적끈적하고 잘 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무기질은 일반적으로 생체 내에서 그렇게 양이 많지 않지만 이 무기질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무기질 중에 많이 있는 물질, 다량 무기질이 있고요. 무기질 중에 적은 물질, 미량 물질이 있고요. 더 적은 물질, 초미량 무기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량 무기질은 어떤 게 속하고 미량 무기질은 어떻게 속하는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다량 무기질에 속하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있는 칼슘, 인,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염소, 그리고 황 같은 게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칼슘은 뭐예요? 다량 무기질, 인도 다량 무기질, 나트륨 다량 무기질입니다. 아연은 미량 무기질에 속해요. 아연 외에 미량 무기질은 또 뭐가 있을까요? 철이 있고요. 또 구리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무기질이 다량 무기질인지 미량 무기질인지도 나누어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여러분이 콜레스테롤 하면 인식이 어때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요.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근데 콜레스테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HDL과 ADL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 몸에 나쁜 건 뭐예요? ADL이 몸에 안 좋은 거. HDL은 몸에 덜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생체 내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에요. 왜 필요하냐? 비타민 D나 성호르몬, 호르몬의 전구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동물의 근육이나 뇌, 신경 조직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복합지질의 종류이다. 복합지질이 뭔가요? 우리 지질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단순 지질, 그리고 복합 지질로 나뉠 수 있어요. 단순 지질은 영어로 simple lipid, 복합 지질은 영어로 complex lipid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뭔가요? 단순 지질과 복합 지질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바로 fatty acid입니다.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으면 복합 지질이고요. 지방산이 없으면 단순 지질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나요? 아니죠.
지방산이 없어요. 따라서 복합 지질 아니고요. 단순 지질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감자를 절단하고 우리가 공기 중에 넣으면 어때요? 색이 변해요. 흑갈색으로 변합니다. 어떤 기작에 의한 것인가 물어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번에 나와 있는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한 갈변입니다. 타이로시네이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이로신을 산화시킵니다. 타이로신이 산화되게 되면 멜라닌 색소를 추후에 만들어서 색이 어떻게 바뀌어요? 흑갈색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액체 상태의 유지를 고체 상태로 변환시킨대요. 자, 이 변환시키기 위해서 뭐를 첨가하냐면 수소를 첨가해요. 자, 이렇게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을 우리는 경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쇼트닝을 만들어서 우리 식품 산업에 많이 이용을 했어요. 특히 어디에 많이 이용했어요? 튀김류 만들 때. 튀김류는 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 점이 형성돼야 좋겠죠. 따라서 수소를 첨가해서 경화를 시키고 많이 이용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트랜스 지방이 형성이 됐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심혈관계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트랜스 지방이 형성돼서 이 경화를 이용한 쇼트닝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액체 상태의 유지를 고체 상태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경화라고 부르고 수소를 첨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전분의 호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물질들이 전분의 호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OH-나 CNS- 또는 Cl- 이런 물질들은 전분의 호화를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 억제시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산염이에요. 황산염은 전분의 호화를 억제합니다. 정답은 3번 황산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g의 어떤 단당류 화합물을 20ml의 메탄올에 용해시킨 후 10cm 두께의 편광기에 넣고 광회전도를 측정했더니 플러스 5.0이었대요. 자, 고유 광회전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유 광회전도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얘 정의는 뭐냐면 특정 온도에서 10cm의 두께의 편광기에 넣었는데 시료를 어느 정도 넣냐면 시료의 농도가 원래 기준이 1g/ml 일 때에 얻어지는 값입니다. 자, 두께는 동일하네요. 10cm 두께 정의와 동일해요. 근데 원래 정의에 따르면 시료 1g/ml 일 때에 얻어지는 값이래요. 근데 얘는 1g을 어디에 녹였어요? 20ml에 녹였죠. 그럼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20분의 1 g/ml래요. 이때 5.0이 나왔대요. 그러면 1g/ml일 땐 몇을 곱해줘야겠어요? 20을 곱해줘야 맞겠죠? 따라서 정답은 5에 20을 곱한 플러스 10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고유 광회전도라고 하는 건 10cm 두께의 시료를 1g/ml 넣었을 때 얻어지는 값으로 정의를 잘 기억하시면 문제가 좀 변형되어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식품 화학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문제를 풀다가 또는 설명을 듣다가 어려웠거나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